지금부터 2022년 성서 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재난방송 공동체 라디오에 답을 묻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정말 일어나겠냐 이게? 너무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거는 이거 일어나기 전에는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경주 포항 지진 할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인터뷰 해봤는데 그거 나기 전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자기네 동네. 이게 전혀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들이 생기고 있는 건 현실인 거고 뭐 원인이 뭐든 간에 어쨌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없던 불평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실제로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 하는데 재난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동을 잘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재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느꼈고 또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재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체의 작은 연결망들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다음에 재난이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굉장히 지역 밀착적인 거고 재난과 공동체 라디오 특성과 굉장히 밀접하다. 공동체 라디오는 재난 미디어다. (2022년) 성서 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 재난방송 공동체 라디오에 답을 묻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르는 상황 첫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들이 방문한 대형 병원 응급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대구시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이 잇따라 폐쇄됐죠. 이틀 뒤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줄지어 폐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나흘 만에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지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포와 혐오에 휩싸인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력을 꾸려 생방송에 돌입한다. 공동체 FM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현장 소식은요. 가장 먼저 주변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했다. 전화 연결해가지고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분들도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뭐 더 힘들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편 따기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한국 사람처럼 검사이나 치료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걱정도 있고요. 비자 없는 친구들에게는 강제 추방 당할까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인구 확산 속도가 매우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역의 공동체 주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는데 오히려 FM이 방송을 편성하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나눌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시민들이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정들도 좀 나누면서 그런 구체적인 이 상황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좀 좋았다.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은 성서 공동체 FM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의 의미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평상시 성서 FM이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돼 있었는지가 확인됐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코로나 시기에 아쉬웠던 게 모든 언론 방송 틀면 환자 몇 명, 뭐 병실이 부족하다 이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당장 뭐 동대구역에는 쪽방 상담소 무료급식도 없어졌고 동네 곳곳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해서 줄을 섰고 아이들은 동네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간식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공동체 이 방송국이 마을 미디어가 있어야지만이 사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고 가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7개뿐이던 공동체 라디오는 코로나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를 인지했다. 재난방송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지역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우리는 여전히 함께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 간악 FM 안명천 대표다. 코로나가 터졌었을 때 하루 단위로 정확한 정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던져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리고 간악 FM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줘요. 여기 가서 보세요라는 걸 누군가 댓글 달고 막 알리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유입량이 엄청 났었어요. 야, 모르겠으면 관악 FM의 걸 듣고 읽어봐. 그러면 정확해. 똑같았어요. 수해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올해죠. 2021년도 8월 9일 날 대규모 수해 피해를 관악구가 봤죠. 동작구와 함께 강남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뭐 100년 동안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알리고 그 다음 날도 알리고 취재를 하니까 관악 FM 걸 보고 듣고 진짜 이게 로컬에 밀착한 그런 기사이고 기존 지상파에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라고 댓글을 달려주셨고. 재난 시기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신 대지진 당시 오사카에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재난 방송을 시작했다. 바로 FMYY 커뮤니티 라디오 김치아키 대표다. 放送局を作るつもりじゃないから、まずは避難所に行くじゃないですか。人を探すために。 처음엔 방송국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난소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종이들이 가득했는데 김 씨나 이 씨, 박 씨 같은 한국인 이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래서는 찾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두 피난소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 몇 시에 이런 주파수를 들으세요 라고 알렸고 아리랑을 계속 틀었죠. 그리고는 여보세요 라고 부르며 사람을 찾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면허도 없이 시작한 FMYY는 당시 고베시의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가진 유일한 방송국이었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물은 어디서 마셔야 하는지 등의 생존 정보를 한국어와 다국어로 방송했다. 가까운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다. 지진으로 통신 기반 시설이 모두 마비된 상태에서 FM 주파수는 생존의 메시지였고 전국 방송인 NHK보다 더 필요한 방송이라는 것을 FMYY가 증명했다. 한신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FM 라디오를 기본으로 하는 임시재해방송국 제도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 허가를 확대했다. 현재 일본 커뮤니티 FM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350여 개 정도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방송이 필요하다는 경향으로 1992년에 커뮤니티 방송법이 생겼습니다. 1995년 대지진 후에 FMYY가 태어났고 이것은 재해 시에 필요한 거다라며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연구하는 언론학 박사 최성은도 여기에 주목했다. 그냥 그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방송 역할을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런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게 또 제도화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2009년도에 호주 산불 이후에 공동체 라디오가 굉장히 역할을 했으니까 빅토리아 주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긴급 재난방송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에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법령이 제정이 됐고 실제 그 이후에 신규 공동체 라디오 굉장히 많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신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20곳이 허가를 받아 전국 27곳이 되었다. 한국 공동체 라디오가 시작된 지 17년 만이었다. 인구 5만 명의 충북 옥천군의 충북 유일의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주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개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을 중심으로 시민 100만 명을 가청자로 삼는 소출력 FM 방송인 한밭 FM 방송이 오늘 개국식을 17년 만의 극적인 확대는 한국 공동체 라디오, 시민 참여 방송의 전국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했다. 한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 상임이사 안병천 관악 FM 대표다. 신규 공동체 라디오 신규 허가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고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건 재난재해 시기 때 공동체 라디오가 이런 국민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전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었어요. 그때 당시 때도. 그런 가운데 좀 놀랬던 게 2021년도 8월 달에 이제 방통위가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발표할 때도 2021년 8월 31일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재난방송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재난방송 실시입니다.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신규 허가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 관리 운영 체계 거기에 가장 컸었던 건 역시 코로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시기 때 대구 성서 FM을 비롯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들 7개사가 지역에서 작든 크든 그런 지역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밀착해서 그리고 데일리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또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게 재난방송 강화 종합 계획에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존 지상파나 기존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SNS라든지 기타 등등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한 기대만큼 공동체 라디오는 잘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대비 특별방송을 진행했던 광주 시민방송 유영주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역대 두세 번째급 역대급 태풍이 온다. 광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예보가 있어서 이틀 전, 사흘 전쯤에 송신소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즉 정전과 인터넷이 안 됐을 때, 통신과 정전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송신소가 여기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 옥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전원을 대체하고 옥상에서 유사시에 방송하는 말하자면 예행 방송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12시간 정도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한 11시간 했어요. 여러분은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곳 88.9MHz 광주 FM과 함께 흰남노 북상중 광주는 지금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함께 시청하고 계시고요. FM 889로 생방송 라디오 송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를 대비해서 지금 어제죠. 어제 오후 7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죠. 오전 4시.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전남 여수에 최근 접할 것으로 예보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들도 처음 재난방송을 하는 거라서 이게 뭐 사전에 샘플이 없잖아요. 실시간 재난방송은 처음이어서 일단 직원들은 무사히 방송을 11시간을 진행을 일단 했다. 뭐 할 일을 했다 이런 평가였고요. 그 다음에 방송 활동가들이 굉장히 반응이 좀 많았어요. 오픈 채팅톡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 게 45명인가 46명인가 정도 돼요. 그 건을 거의 대부분을 송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 자기 동네에 특히 이제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때가 광주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시간대에 바람이 많이 불고 변화되는 날씨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제보해주는 그래서 방송 활동가들이 이게 또 이제 그 과정에 방송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이랬으니까 실제 재난이 벌어지는 시기에도 이 방송국이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신뢰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부산 연재 FM 정경희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부산에 한 4-5군데를 다니고 또 우리 톡방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톡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의 소식들을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카톡방에다가 물어서 기사 제보라든지 영상 제보를 받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좀 여러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KBS 재난통신원으로 활동했던 정경희 대표는 공동체를 통해 취합한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부산 연제구 공동체 라디오 연제 FM에 정경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어제 저녁 10시부터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바깥에 둔 시설물, 생활 폐기물들이 차도에 쓰러져 있거나 KBS하고 우리하고 달랐던 건 그러니까 관점이 달랐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KBS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주민들한테 알릴 거시적인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려고 하는 어떤 반면에 저희는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식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취재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다라는 평가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 기초지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 재난 대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재난 방송 역시 지자체와 긴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8년 전 마포구와 재난방송 협약을 맺은 서울 마포 FM 송덕호 대표다. 이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와 이제 재난방송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쉽지가 않았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협약 체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재난방송 협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협약서 안에 이제 뭐 모의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그 지자체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약간 걸림돌이 되어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이 협약까지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뭐 저희가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이 재난 사항을 대비한 협약으로 가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마포 FM은 재난방송 협약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게 실효적으로 되려면은
지자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재난 상황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찰서라든지 뭐 소방서, 군부대 뭐 이런 이제 필수 조직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런 재난 상황의 이제 필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없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공동체 라디오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나 방통위가 공동체 라디오 현실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서 거기에 맞는 뭐 대응이나 뭐 지원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재난 상황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재난방송 및 재난방송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2022년 5월에 신설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장수정 대표다. 이게 재난방송협의회 조례는 원래 서울시 조례에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같은 결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년에 서대문구 재난방송협의회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 주체로는 이제 자치구 그리고 지역의 방송국들 그리고 신문사들이나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분들도 좀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린 잘 하고 있는데 뭐 따로 또 방송협의회를 만들어서 굳이 재난방송을 해야 되냐, 우리 지금 재난 전달 체계에 무리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동체 라디오의 재난방송에 대한 역할이 정부의 재난방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재난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작년에 만들 때도 이제 서대문구에는 정책 관련 공무원이 이제 서울시에 질의를 하니까 왜 서울시에서 이 재난방송 협의회 이런 관련 조례를 잘 운영되지 않고 있냐 물었더니 서울엔 재난이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 같은 경우는 한번 KT에서 이제 불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그래서 조금 재난이란 게 이렇게 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거의 뭐 신촌 뭐 일대가 전화도 안 되고 그 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라디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이해는 쉽게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소통될 수 있는 매체가 되려면 또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실효성 있는 재난방송 조례는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다시 관악 FM 안병천 대표다. 관악구에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나 관악 FM 활동가들도 솔직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해 피해를 보고 또 그걸 취재를 하고 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는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 맞게끔 예방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난재해 관련된 우리만의 공동체 라디오만의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여러 27개사가 협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표준안이 있고 그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실제로 하는 공동체 라디오 관계자들도 함께해서 재난방송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가이드도 만들고, 그리고 재난 리포터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상적으로는 마을 동네 리포터를 하다가 위기가 되면 마을 동네 리포터분들이 재난 리포터로 전환되는 그런 식의 리포터들을 양성하는 것들, 그리고 협약하는 것, 거버넌스 형성하는 것, 이걸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지역 재난 방송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안명천 대표는 지난 17년 동안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실은 예전에 어떻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약을 맺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 때 소방서에서는 또 여름 시기 오기 전에 늘 알려야 될 게 뭐냐면 에어컨 청소를 안 하면 화재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리는 작업들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계절별로는 있긴 했었는데 그게 한 2014, 15, 16년도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래서 먼저 시도를 했는데 지속성으로 안 된 이유가 우리 내부적인 담당자를 두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일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두지 못한다면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을 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과 직결이 되니 우선은 지자체한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법을 찾은 건 그냥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를 보도를 해왔어요. 단 하루도. 의도적이에요. 1000일이면 1000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단위로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자. 정치인들도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역시 그런 노력을 해보자. 뭐 이 정도 기조를 갖고 저희는 일단 움직이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밀착형 재난 방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광주 시민방송 유영주 대표다. 여기 2년 전에 여기는 이제 태풍 탓은 아니었고 장마전선 탓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 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대가 보면 평면 같은데 우리 방송국이 있는 쪽에서 저쪽 전남대 정문 쪽까지가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 정문 앞에는 다 물이 다 차고 우리 방송국도 1층 여기에 요 스튜디오 안에도 발목까지 찰 정도로 그저 입구 쪽은 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요 동네가 침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토요일날 새벽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부영통닭 사장님이 와가지고 방송국 물 들어오니까 이제 퍼라 그랬는데 딱 와서 본능적으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방송을 해야 돼? 아니면은 1층에 물을 퍼내는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방송국의 장비를 체크해야 돼? 아니면 방송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의 장비가 잠기면 안 되니까 일단 물을 퍼야겠다고 방송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때처럼 집중호우가 시간당 예를 들어서 40-50mm 이상이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온다 그러면 또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요 일대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요 동네의 재난 시기에 대비하는 좀 이 방송 체계 그 생각을 계속 갖고만 있어요. 아직도 추진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과제겠죠. 재난이 피해가 큰 거는 심야 시간대나 취약 시간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근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야 시간이나 취약 시간대에 방송국에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생방송보다는 또 녹음 방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난 경보나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신속하게 재난 방송 편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출력이 작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의 어떤 출력을 증강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노력하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조금 최성은 박사는 재난의 경향 변화에 따라 재난 방송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재난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 방송은 법률상으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이나 재난이 발생한 피해 복구나 이런 것들 다 방송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재난 방송의 개념은 긴급 경보 방송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경보 방송 중심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이 그 대응보다는 평상시에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방을 한다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 방송에 대한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공동체 라디오가 긴급 경보 방송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성서 지역에 맞는 재난방송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동네 재난방송위원을 위촉하고 구청, 경찰서, 소방서와 협약을 맺는 일이 지역 재난방송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주제발표로 누구도 남겨주지 않는다. 장애 포괄 재난 대비.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연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재난 정보에서 장애인을 너무 당연하게 배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미디어가 저같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연결의 장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려고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지난 7월 한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사회적 약자 포괄 재난 대비와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발제한 박은선 박사를 직접 만났다. 그 지역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난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거든요. 양질의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연구에서 처음 정보를 들은 사람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 가족이에요. 가족, 그다음에 이웃 사람, 그리고 동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쓰리마일 섬이라고 그 핵사고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탈핵 운동을 하게끔 만든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그런 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피 못한 분들은 멕시코 분들이었어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여성들. 그러니까 고립된 거야. 그래서 대피를 못했어.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자본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극단적 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난이 나서 누가 죽었는지 보면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누군지를 보이잖아요. 발달장애인, 여성가장. 되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박은선 박사는 재난 불평등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없던 불평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원래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갖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 서비스를 동행콜이라고 하는데 포항같이 큰 도시에도 동행콜이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웨이팅을 2-3시간씩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고 해서 동행콜이 60대로 늘어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장애에 대해서 사실 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재난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무엇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의제로 소화를 해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방송의 매뉴얼과 시스템 측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재난방송도 결국에는 콘텐츠다. 우리가 찾던 지역 재난방송의 답은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 라디오와 공동체. 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사회를 일으키는 공동체의 목소리였다. 다시 대구시 마을센터 김영숙 센터장이다. 대구는 재난을 일상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한국 사회도 보기 드문 재난을 겪어냈던 지역이죠. 지하철 참사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근데 이 재난을 회복해왔던 과정을 보면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저는 생생하게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 재난 이후에도
대구 사회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왔던 거, 이 공동체의 관계망을 만들고 또 이 소통 고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안전망을 짜는 것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재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거를 저는 뭐 현장에서 느꼈고 또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재난 회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체의 작은 연결망들이 자잘하게 동네 곳곳에 그물망처럼 있다면 이게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이 재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지가 되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취약계층에게 안부를 묻고 답하는 마이크. 재난의 구호뿐만 아니라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네트워크. 나도 공동체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재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재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임에 백금희 씨와 이수연 씨를 발견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신기해.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전에 대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피부로 와닿았다 하는 건 결국 출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일단은 이제 제가 그때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16년도에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지진이 있어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 그건 재난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게 그 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때 16년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 가방을 해야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뭐 비상식량도 구해놔야지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약간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흐지부지해지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고 철저하게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막상 대구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기 가면 뭐가 있대, 저기 가면 피할 수 있어, 이 장소도 안전지대로 사용하기에 충분해, 이건 저희 시민들끼리 공유하는 거거든요. 모두 4명으로 구성된 재난 이야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재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역에서 대중 강의도 기획했다. 친구랑 가족들도 무슨 그런 준비를 하느냐 무슨 그런 준비를 하느냐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이러면 참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죠. 사실 맞아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관심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신 분이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 방송을 할 생각이냐 하셨는데, 정말 이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저도 이제 생활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재난 대비를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약간 놀이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자꾸 고민해보고, 이걸 자꾸 기록으로 남기든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더 홍보가 되게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 문화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챌린지처럼 무슨 물건인데 요걸 요렇게 탁 하면 다른 물건으로 바뀌고, 이런 게 놀이처럼 막 촬영을 해서 올리는데, 재난도 똑같거든요. 김장 봉투가 뭐 쓸 일 없을 때는 그냥 김장하면 김장 담는 봉투가 되지만, 재난이 터지면 3분 동안 그게 내 목숨줄이 돼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공간이 그 연기 속에서 공기 포장지 포켓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3분에서 5분을 간다고 강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간 안에 건물을 뛰어날 시간을 벌어준다. 연기 속에서 엎드리지 않아도 연기를 안 마시고, 그래서 사고 나면 아예부터 봉지를 뒤집어 씌우라고. 이게 하나의 챌린지처럼 유행처럼 이 물건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서로 이렇게 찾아내서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 상당히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최성은 박사는 재난방송 콘텐츠의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지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맞는 콘텐츠, 그리고 전주 지역에서는 전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그 콘텐츠를 지역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듣는 것도, 자주 들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 그런 재난방송 콘텐츠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것들 발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미국이나 이런 사례들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대응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훨씬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재난 콘텐츠도 역시 만들 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재난 콘텐츠를 만들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입장에서 재난 콘텐츠를 만드시면 어르신들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그런 재난 콘텐츠를 만들면 또 본인들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재난 실제 발생했을 때 전파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서 공동체 FM에는 2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은 한 달에 한 번 소방 대피 훈련을 한다. 우리 소방 안전 대피 훈련 하는데요. 처음에 신발을 신고 가요, 안 신고 가요? 신고 가요. 그럼 뭘 신고 가요? 신라를 신라가 신은 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누가? 형, 다음에 누가? 길성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천히 나가세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신속하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서 불났어요. 빨리 이동하세요. 이제 당기고 밀고 막 다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손을 잡고 끌고 하는 그 상황이 이 청년들한테는 더 많은 혼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순조롭게 이 청년들이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죠.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틀거든요. 틀면은 이제 귀를 막고 있는 거지. 안 듣겠다고. 자기는 그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막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면 이제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이분은 그 물건을 만지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 그 물건이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러고 있으면 죽었다. 연기 다 들어오고 다 나갔는데 이분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뉴얼 안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청년이 들고 있는 그 지갑을 제가 확 뺏어가지고 이렇게 그 계단 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살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저희도 처음에는 매뉴얼을 짜기는 했는데 정말로 이거를 실행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애착 물건에 대한 그런 게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재난 시 이런 그 재난 훈련 대피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적용되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청년은 훨씬 더 빨리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안전하게 시킬 수 있겠군요.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치며 반복해온 훈련.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피한다. 하지만 낯선 장소에서도 이렇게 대피할 수 있을까? 강문주 대표가 말을 이어간다. 정말로 우리 그 청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행무님이 아니고 성서 공동체가 아니고 뭐 이디야 커피에서 그냥 커피를 이렇게 둘이 마시다가 지진이 나버렸어. 근데 이분들이 뭐 대피를 못하고 뭐 너무나 이렇게 놀랐으니까 거기서 그냥 막 기 막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고 거기 보이는 사장님은 분명히 보일 건데 이 사람 누구 어떻게 119에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연락망들을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나? 그럼 그 연락망 안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우리 행복님 식구가 아닌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을까?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이거는
행복림에서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 청년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런 물건들은 무엇이며, 그런 행동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정말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구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막 안 움직이면 업고라도 나가자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 사람들이 조금 공유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 훈련 같은 것들을 이제 일상처럼 정기적으로 좀 같이 주민들과 대처해서 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스님들하고는 가끔씩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재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쪽방 상담소 오연주 팀장을 만났다.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리 노숙인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쪽방 주민이 이제 주거의 기능을 못하는 곳에 사는 분들이라서 노숙인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엄연히 거기도 집이고, 그래서 그 노숙인이라는 이미지를 그냥 좀 친구가 많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관계가 좀 빈곤한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런 연결이 되어주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네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쪽방 주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폭염 시 이제 대응 방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홍보지를 같이 해서 드리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폭염 기간에 뭐 더울 때 외출하지 마세요. 뭐 직사광선이 있으면 뭐 양산을 쓰세요. 뭐 시원한 곳에 가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실내 기온이 바깥 날씨와 거의 진배가 없는데 집에 있으라고 하면 뭐 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또 이분들이 이런 환경에 되게 뭐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재난이라고 딱히 느끼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이분들이 이미 고립되신 분들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적으로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재난 상황에 뭐 이렇게 대응하고 뭐 대비하고 대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거리두기를 경험해온 노숙인들은 정말 재난으로부터 떨어져 있을까? 근데 이제 재난이라고 한다면 뭐 재난이 뭐 폭염이나 이런 것들, 날씨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날씨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사회적 고립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도 되게 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동절기 오늘 뭐 대책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동절기 대책으로 전기장판을 전수로 쪽방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뭐 폭염이나 동절기나 폭염에는 에어컨 달아주고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주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이제 이분들을 어쨌든 집다운 집에 거주하게 하는 게 사실은 대책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고 이분들 임대주택 갈 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주택 가서도 이런 사회적 연결고리나 이런 게 끊어지지 않게, 사회적 고립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고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소통해 보는 것은 어떨지. 쪽방 주민조합원 이영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쎄요, 뭐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뭐 시도든지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어떤 좀 단조로운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또 위로받는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내 노인 참여 나눔터 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이제 기록해서 책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살아온 얘기들, 옛날 라떼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이런 거 했어, 나 잘 나갔어,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엔 이런 게 있었단다, 막 이런 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역사를 다뤄주는 드라마, 뭐 그런 것들을 각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쪽방 상담소 오연주 팀장의 이야기처럼 재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다채로운 방송이 될 수 있겠다. 이어서 우리가 만나본 곳은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이주와 가치다. 여러분들이 책 제목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신나게 놀 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족, 선생님, 친구들. 저희가 현재는 그 난민들, 아동들 대상으로 아동들과 함께하는 한글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 기간이고 이 단속이 경찰과 출입국이 합동 단속이라는 좀 크게 무게가 와닿는 그런 거여서 난민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그 교육조차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그 12월까지는 하지 말자 1월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고명숙 활동가는 말을 이어갔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희생자분들 다 신원을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언론에서는 미성년자이거나 미등록 이주민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여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미등록 이주민이었다면 그 사람은 뭐 본국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내 친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그런 확인조차도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주민의 목소리가 재난방송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다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고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니 저희가 MBC에 놓고는 못 두드리겠지만 상세 FM은 이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계시고 또 듣기 위해서 저는 같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민분들도 출연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여기 있다는 것만이라도 저는 조금 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재난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라디오가 생명을 구할 순 없지만 불편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감춰진 목소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내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이 아닐까. 행복림 강문주 대표도 같은 생각을 이야기한다. 대피를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만 기다리고 있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또 지자체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서비스를 줘도 정말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는데 그럼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들이 우리 마을에서 좀 이제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꾸려진다. 재난 뭐 감염도 그렇고 감염 이래 전염병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이 되겠죠. 그게 뭐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뭐 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있을 때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을에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우렁이 밥상은 밥을 해줄 수 있고, 뭐 우리는 또 가서 돌봄으로 해줄 수 있고, 뭐 다른 데는 뭐 음악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자원들이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 가면은 안전해. 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이제 열고 하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좀 주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방송국에서 계속 좀 나와주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행복님.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행복님. 자, 지금 뭐 했나요?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시작! 소방 대피 훈련! 잘했습니다. 다, 그럼 우리 청년들 자기 반 다 확인하세요. 선생님들이랑 다 왔는지 다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종일 주간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양환이 선생님반 복지 1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용기반, 행복대학교 용기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했어요. 자, 복지 3, 이비정 선생님반 다 같이 대피했나요? 네! 굿자! 자, 이지정 선생님, 복지 2반 잘 대피했나요? 네! 그럼 우리 모두 행복님 모두 잘 대피했나요? 네! 자, 오늘도 안전하게 모두 다 대피했습니다. 다음 달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대피해 봅시다. 네!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줄씩 갈게요. 행복님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재난. 그 재난의 답은 공동체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성서 공동체 FM 일상 재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지역 재난 방송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2022년) 성서 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 재난 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답을 묻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